안녕하십니까. 열일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1 자바 기초 프로그래밍의 라운드 6 자바 제어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파트의 모든 내용물들은 실제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 위치에서도 다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언어별로 약간씩의 차이점만 빼고는 대부분의 언어가 이러한 제어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해보죠. 네, 첫 번째 보시면 if 제어문의 사명식이라는 이 부분부터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일단 이 파트 설명드리기 전에 제어문 내용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제어문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나머지 네 가지는요. 이거 보통 전부 다 합쳐서 루프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루프라는 말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요 반복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제어문들이 바로 포문, while문, dowhile문 이러한 제어문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제어문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어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대충 이쪽 언어에서도 똑같은 제어문, 저쪽 언어에서도 똑같은 제어문,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어를 처음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부터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언어 공부하신 분들도 요 단원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if 제어문부터 하나하나 차례차례 들으시면서 다른 언어와 이쪽 자바 언어에서의 제어문들이 어떻게 틀린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if 제어문의 사명식을 공부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제어문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간단한 소스 하나 만들어 놓고 제어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여섯 번째 프로젝트를 생성을 시킬 거고요. 자바 프로젝트 데이 006 하셔서 생성을 시킬 겁니다. 자, 생성 다 되었으면 첫 번째 예제는 exa의 먼더바 01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exa의 먼더바 01 예제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께서 기재하셔야 되는 내용은 public static void main.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void main 메소드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간단한 문구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system.out.println 안녕하세요. 다음에 system.out.println 김승현입니다. system.out.println 저자입니다. system.out.println 강사입니다. system.out.println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이러한 식의 글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이 이때까지 실행된 순서가 어떻게 되었었냐면요.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것의 시작 블록이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가 되었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의 끝부분이 블록 마지막 부분이요.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용부는 어떻게 해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실행이 되었고요. 다음에 문장의 해석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 다시 말하면 메인 메소드 내부에서 이러한 실행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저자라기보다는 강사라는 얘기가 더 편하겠죠. 그렇더라면 얘를 잠깐만 없는 셈 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얘가 잠깐만 없는 상태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 프로그램 실행 순서가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기 때문에 얘를 뭐 생략할 방법도 특별하게 없고 다음에 얘만을 실행할 방법도 따로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라는 글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글자를 3번 정도 띄워서 강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요 부분만 3번을 반복시키는 그러한 특별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 현재 문장이 진행되는 순서가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흐름을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실행되는 흐름을 제어를 해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행이 안 되도록도 해보고요.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루프가 돌 수 있도록도 만들어줄 그러한 예약어를 공부를 해보자 라는 의미로 지금 이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제어문이란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문장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의 순이다. 원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장의 흐름을 제어하는 예약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어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제어문, 가장 간단한 거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어문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if라는 제어문 뜻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영어 뜻에서 if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 뭐뭐라면 이러한 뜻이겠죠. 만약에 어떠한 조건이 만족한다면 그러면 내용을 실행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러한 제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제어문은 제가 임의적으로 나눠봤을 때 총 3가지 형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형식인 if라는 글자하고요. 특정 논리 조건문을 하나 사용해서 그 내용물을 이제 실행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짓는 첫 번째 if 형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if 특정 논리 조건문에 있어서 내용물을 첫 번째 거를 실행할 건지 조건이 거짓일 때 두 번째 거를 실행할 건지 요건 뭐랑 비슷합니까? 요 문장의 형식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문장의 형식은 삼항연산자 앞에서 배우신 연산자 파트 중에서 삼항연산자하고 아주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뭐 조건식이 나타났을 때 물음표 하나 찍고 항 1이 있고 콜론 찍고 항 2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조건문이 참을 나타내면 앞에 항을 실행하고 거짓을 나타내면 뒤에 항을 실행해라 라고 하는 삼항연산자 있었죠. 그것의 전신이 바로 이 부문의 이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if문 논리 조건문 나온 요것의 값이 참을 나타낼 때는 첫 번째 괄호소의 걸 실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나타난 조건문이 거짓을 나타냈을 경우에는 else 다음에 나타나는 이러한 영역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if문의 이 형식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 예제하고 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다음 삼형식의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논리 조건문에 대해서 이 조건이 참을 나타내면 이걸 실행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을 비교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건이 얘를 만족한다라면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을 실행하겠다. 그 뜻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라면 앞에서 비교한 조건문들이 다 틀리다면 false라면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겠다. 라고까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문의 삼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시면 이 부문의 1형식, 2형식, 3형식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시고요. 지금부터 1형식부터 하나씩 하나씩 예제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예제를 먼저 만들어 보면요. 자, 두 번째 예제 작성할 겁니다. exam 언더바 01. 우리는 항상 만들 때요. 보이드 메인 요거 계속 쓰면서 이거 익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뭐 옛날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웹 프로그래밍 가시면 이게 필요 없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어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이러한 것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숫자 하나를 입력받는다고 처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import java.io. 모든 것 이라고 해서 처리해 두었고요. 버퍼 더 리더 이는 new 버퍼 더 리더 new input stream reader. 자, 그래서 버퍼 더 리더라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해 두었고요. 요 exception 처리 물론 해둘 겁니다. 버퍼 더 리더 철자가 틀렸군요. 자, 그럼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형태 하나 만들어 두고요.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 볼까요? 자, system.out.print 수를 하나 입력해 보세요. 라고 해서 인티저 x에다가는 integer.parseInt
read line. 자,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in을 통해서 특정한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서 우리가 x라는 값 위치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화면에 한번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한번 시켜 보시게 되면 자, 아래쪽에서 결과를 물을 겁니다. 뭐라고 물을 거냐면 수는 하고 물었을 때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탁 치시게 되면 x는 100 이러한 식으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아,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나타날 텐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기에서 요 중간에 만약에 제가 지금 만약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만약에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 x의 값이 음수가 아닐 때만 출력을 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쪽에 이게 수를 물을 때 양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양의 숫자만 그러니까 음수가 아닌 부호가 없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는 수만 출력을 해라 라는 식으로 봤을 때라면 양수를 입력했을 때는 양수만 출력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 제어를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문장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실행이 되어 버리니까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 x의 값이 방금 입력받은 요 x의 값이 음수냐 양수냐 그것을 판단해서 양수일 때만 출력을 하고 음수일 때는 양수 값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x의 값이 양수인지 아닌지를 비교해서 문장 요것을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PPT 한번 볼까요? PPT에 보시면 if라는 글자를 적고 논리 조건문을 딱 적어주면 요 뒤에 내용물을 실행할지 말지는 이 논리 조건문이 참이면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실행하지 않는다. 뭐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 있냐면 만약에 x가 양수가 뭡니까? 양의 수는 0보다 큰 수를 양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크다 뭐보다 0보다 큰 것이 참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0보다 큰 것이 참이냐? 그러면 x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입력되었다. 그럼 거짓이겠죠. 거짓이면 실행하지 않도록 하겠고 다음에 0보다 크다. 만약에 양수가 입력되었다면 0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러면 true라는 값이 여기에 딱 그 논리 조건문으로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행을 해라 라는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문장 한 줄을 실행할 건지 말 건지 그걸 결정 지어주는 제어문이 바로 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PPT에서는 이렇게 괄호를 묶어놨어요. 괄호를 묶어놓고 요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을 실행할 건지 말 건지 얘가 참일 때는 실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실행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양수, 음수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실행 안 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번에는 양수 5라고 해서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값이 뜨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특정 조건에 맞추어서 그 조건이 3을 나타내면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어문이다 라는 건데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블록을 쳤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블록은 반드시 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정상 실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0을 입력하면 실행이 안 되고요. 다음에 플러스 23을 34를 입력시켜보면 실행이 되고요. 잘 되네요. 그럼 제가 왜 블록을 넣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줄이 아니라 여러 라인, 그러니까 두세 줄 정도를 실행시키고 싶다 한꺼번에 요 조건이 만족하면 두세 줄을 실행시키고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참이 아니면 두세 줄을 실행하지 않겠다 라고 할 때는 범위를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결정짓기 위해서 블록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x는 뭐 얼마입니다. system.out.println 출력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내용물을 여러 줄에 걸쳐서 실행하고자 할 때 그때는 블록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는 블록이 없게 되면요. 첫 번째 줄까지는 if 문으로 처리가 되지만 두 번째 줄은 어떻게 돼 버릴까요? 그죠? if 문하고 무관하게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기에 블록을 빼버리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요 조건이 참일 때는 얘를 실행하겠고 요 조건이 거짓일 때는 얘를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 밑에 있는 줄은요. 무조건 하고 실행됩니다. 무조건 하고 블록이었기 때문에 얘는 if 문의 내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함께 실행을 시키려면 블록으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시켜 보시면 12라고 하면 출력되었습니다. 라는 글자까지 듣겠지만 음수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무것도 안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직접 코딩하셔서 블록 빼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하고 출력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조건에 따라서 내용을 실행할지 말지만을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if문의 1형식입니다. 1형식, 첫 번째 형식이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요 컴퓨터에 로그인 하시죠? 그거 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올바르냐 아니냐 그 검증해서 당신은 회원이니까 로그인이 되었다 뭐 이런 메시지 띄워줄 때도 if문 많이 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예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if문의 이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형식은 앞서 PPT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만약에 조건이 만족하면 첫 번째 거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거 실행해라. 뭐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블록 요게 없다라면 바로 다음에 따라 나오는 한 문장 세미콜론이 달려있는 한 문장만 실행할 거고요. else 뒤에도 블록이 없다라면 else 바로 다음에 따라 나오는 세미콜론이 달린 한 문장만 딱 실행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는 아까 if 문처럼 두 문장 적었다가 블록 뺀다라고 해서 에러가 발생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블록 없이 두 문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else가 딱 나오면요. 이러면 에러가 돼버립니다. 여기 무슨 얘기인지는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하튼 이거 사망연산자의 전신이라고 했었죠. 자, 이 부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큰 수와 작은 수를 한번 표시해 보는 그러한 형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임포트 시키기를요. 자바의 IO 패키지를 임포트 시켜줄 거고 버퍼 더 리더를 선언할 겁니다. 이는 new 버퍼 더 리더. 자,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변수부터 선언해 볼까요? 인티저 수1 다음에 인티저 수2 순차 연산자를 통해서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입력받는 수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데이터들을 초기화시켜 주셨어야 돼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었죠? 초기화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받아볼까요? system.out.print 하셔서 수1은 하고 물을 거고요. 수1 자리에는 integer.parseInt int.readline 다음에 system.out.print 수2는 하고 물으셨으면 수2의 자리에는 integer.parseInt int.readline 자, int.readline에서 일어난 이유는 예외 처리를 안 해주셨기 때문이죠. 예외 전가 뭐 이 부분은 뒤에서 배운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수원하고 수투의 값을 입력받았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일단 system.out.println 큰 수는 수원입니다. 이렇게 둘 중에서 입력받은 숫자 중에서 큰 수를 출력을 시키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큰 수는 수원입니다. 큰 수는 수투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두 수를 입력받고 만약에 문장 흐름이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실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변수 선언했고 두 번째 수원, 수투를 다 입력받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수는 수원입니다. 출력을 할 수 있고 큰 수는 수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큰 수인지 얘가 큰 수인지에 따라서 출력되는 내용들이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 구분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하나가 만족할 때는 위에 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만족할 때는 아래쪽 거,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는 내용과 틀려져야 만들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실행돼야 되지만 하나는 반드시 실행이 안 되어야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부문의 이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사망연산자하고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주자면 아까 PPT에 보시다시피 if라는 예약을 적으시고요. 이거 대문자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if라는 예약을 적으시고 조건을 비교해 봅니다. 어떻다라면 수1이 누구보다 크다면 수2보다 크다면 얘를 실행시키십시오. 라고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수1이 수2보다 크지 않다면, 그렇더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수2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1이 크다면 수1이 큰 수입니다 라는 요 문장을 실행을 시킬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당연히 수2가 크다는 얘기일 테니까 수2입니다 라는 식으로 출력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요, 조건문 잘 보시고요. 자, 실행을 시켜 보시면 수1의 값을 100이라고 입력했고 수2의 값을 25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도 수1이 당연히 수2보다 큰 수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출력되는 결과값은 큰 수는 100입니다. 이렇게 뜨게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셨을 때 첫 번째 수가 100이고 얘가 200이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수2가 더 크죠. 그렇다면 수1이 수2보다 크니, 다시 말하면 100이 200보다 크니? 아니, 안 크다. 폴스죠. 폴스이기 때문에 else 문장을 실행해서 수2의 결과값인 200을 찍도록 만들어 준다 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식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if의 1형식. 어떤 조건에 따라서 앞에 것을 실행할지 뒤에 것을 실행할지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if문의 2형식이 됩니다. 자, 이 형식 같은 경우에도 블록 이 부분을 빼셔도 관계가 없거든요. 블록을 빼고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똑같이 잘 실행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아까 if문의 1형식처럼 요 밑에다가 어떠한 데이터를 하나만 딱 더 넣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지금 빨간 줄 보이시죠? 에러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else라는 요구문은 if 바로 다음에 따라 나올 수 있는데 if문이 여기와 여기 사이를 블록으로 묶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블록 없이 사용하면 if문은 바로 다음 문장까지만 if문의 하나의 형식으로 봅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일반 문장으로 보겠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else가 누구의 if문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두 줄 이상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블록이라는 것을 쳐주셔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에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else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 한 문장일 때는 블록을 할 필요가 없고요. 두 문장 이상이 될 때는 블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에러는 없습니다. 왜? 얘가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서는 블록 없으면 그 바로 밑에까지만 else 문으로 보고 얘는 일반 위에 있는 글들과 같이 일반 문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if else에 관계없이 무조건 출력되는 구문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else일 때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블록으로 묶어주는 이러한 형태도 취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if문의 삼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if문의 삼형식은 만약 여러분들께서 조건 비교할 것이 여러 가지다. 자, 방금 전에 두 수 입력한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조건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약 여러분들께서 입력받은 그 숫자들이 앞에 숫자보다 크냐, 작으냐,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죠. 같으냐. 이러한 식으로 조건이 여러 가지가 되어버렸을 때 사용하는 이 if문의 형식이 바로 삼형식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예제가 네 번째 예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exam 언더바 04번 예제가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입력받는 형식을 미리 작성을 해두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버퍼 더 리더 이는 new 버퍼 더 리더 new input stream reader. 자, 이렇게 해서 버퍼 더 리더부터 먼저 선언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습관적으로 버퍼 더 리더까지는 선언을 해두시는 거 요거 습관화 시키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 두 군데 아까 수1하고 수2였죠. 초기화 시키는 건 이제 우리 계속 하자고요. 만약에 뭐 대입받는 그러니까 입력받는 숫자라고 하더라도 초기화는 시킵시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물어볼까요? system.out.print 수1은 하고 물었을 때 수1의 integer.parseInt 하셔서 in.readline 하시면 첫 번째 숫자를 입력받았고요. 두 번째 system.out.print 수2는 제가 print line이라고 안 쓰고 print라고 쓰는 이유 설명드렸었죠? 바로 옆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기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integer.parseInt in.readline 하시면 수1하고 수2라는 값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입력받았으면 조금 전에는 우리 if문을 사용해서 수1이 수2보다 크면 수1 출력하고 수2가 수1보다 크면 수2를 출력하고 이랬었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수원이 큰 수인지 수2가 큰 수인지 아니면 같은 수인지 그걸 비교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그럴 때 조건이 여러 가지가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어문이 뭐냐면 if 만약에 수원이 무엇보다 크니? 수2보다 크니?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크다 라고 하면 한마디 딱 띄워주고 싶습니다. system.out.println 수원은 수2보다 큰 수입니다. 이렇게 띄워주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금 앞에서는 뭐였어요? 수2가 수원보다 큰 경우였다 라는 경우였죠. 그럼 일단 적어볼까요? system.out.println 수2가 수원보다 큰 수입니다. 자, 이렇게 딱 적어놓고 보니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죠. 같은 경우는 절대 비교가 안 돼 있죠. 그죠? 그렇더라면 만약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수2보다 크냐? 그러면 수원이 큰 수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또다시 if라는 제어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2가 수원보다 크냐? 라고 한다면 이제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수원이 수2보다 큰 것도 아니고 수2가 수원보다 큰 것도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머지 모든 경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들 한 가지, 두 가지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한 가지, 두 가지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수원과 수2는 같은 수입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제어문이 if문의 삼형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if, else까지만 쓸 수 있었는데 else 다음에 if를 계속 붙여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굳이 마지막 else는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마지막 else가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출력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else, if로 끝나는 문장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형식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else가 있어도 되고요. 또한 if else라는 구문이 여러 개가 있어도 됩니다. 뭐 한 개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요. 조건 필요하면 계속 조건 비교하다가 마지막에 else 위의 조건들이 다 만족하지 않을 때 뭐 그럴 때 실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실행 순서는 항상 어떠냐면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아래로 실행되면서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비교해 보고요. 이 조건이 만족하면 이 문장 실행하고 밑에 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불만족했을 때, 그러니까 false가 되었을 때 밑에 문장으로 내려와서 또다시 조건을 비교해 보는 거죠. 조건을 비교해보고 이 문장이 만족하면 그 밑에 있는 건 또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요까지만 딱 실행하고 이 전체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조건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밑에까지 내려올 거고요. 이 조건도 만족하지 않으면 요 세 가지가 다 만족하지 않았을 때 자, 제일 밑에 있는 제어문을 실행한다. 뭐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렇게 실행되는 제어문이 if문의 삼형식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자, 우선 첫 번째 수를 100이라고 두고 두 번째 수를 50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수원은 수2보다 큰 수입니다. 당연히 수원이 수2보다 큰 수죠.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100 줬고요. 200을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수2가 수원보다 큰 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마지막 두 개를 같은 수로 만약에 넣어준다. 100, 100이라고 넣어줬다. 라고 하면 수원과 수2는 같은 수입니다. 라는 식으로 요것도 조건 만족하지 않고 요것도 조건 만족하지 않을 때 보시면 100이 100보다 큽니까? 안 크죠. 여기서도 100이 100보다 커요? 안 크죠. 그렇다면 else 마지막 문장인 요 문장을 실행해서 같은 수입니다. 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요게 바로 이 부문의 삼형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이러한 제어문을 이용해서 숫자 3개를 입력받아서 데이터 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부분의 제어문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 쪽에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뒤에 종합예제에 가셔갖고 우리가 한번 뭐 유사한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니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조건을 비교하는 형식이 있다라는 것 잘 처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그 조금 전에 제가 책에 있는 내용물 숫자 3개 입력받아서 큰 수 나열시키는 거 그 예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예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exam 언더바 05. 자, 이 부분에서 역시 입력받는 문장 처리하는 부분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실 거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버퍼더 리더 형식 하나 선언을 할 거고요. new input stream reader. 자, 그러면 입력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3개니까 수1, 다음에 수2, 다음에 수3 이러한 식으로 값을 각각 만들어 두고요. 이제 변수 선언부 끝났으면요. 입력 받아볼까요? system.out.println 수원은 수원의 자리에 integer.parseInt 다음에 수2하고 수3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하시게 되면 3개의 숫자를 이렇게 다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3개의 숫자 입력받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연산을 해보시면 우선 제가 출력하고자 하는 형식은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system.out.println 수원은 항상 누구보다 크다? 수2보다 크다 라고 만들어 둘 거고요. 수2보다 같거나 크다. 다음에 수2는 항상 누구보다 수3보다 같거나 크다. 일단 이렇게 놔두고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떠한 출력 조건을 결정해 두면 중간에 연산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 문구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렇더라면 무조건 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모든 수보다 일단은 커야 됩니다. 수원에 들어가는 자릿수는요. 근데 우리가 입력하다 보면 수2를 더 크게 입력할 수도 있고 수3를 더 크게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무조건 수원이 크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수3가 제일 크다? 라고 하면 수3의 값을 수원에다가 넣어버리면 될 거잖아요. 수2가 제일 크다? 그러면 수2의 값을 수원에다가 넣어버리시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수원의 값이 항상 크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수원이 같거나 크다. 뭐보다 같거나 크면 수2보다 같거나 크고 동시에 우리 엔드엔드 연산 배웠죠? 논리의 양쪽 항이 모두 참이면 참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수원이 다시 수3보다도 크다면 이 조건 보시면 수원이 수2보다도 크고 그리고 수원이 수3보다도 크다. 이러면 수원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건드릴 필요 없겠죠? 그러면 두 번째,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수2가 누구보다 크고 수원보다도 크고 동시에 수2가 누구보다 크고 수3보다도 크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수2라는 요 자리에다가 누구를 넣어주시면 되냐면 수원이라는 것을 수원이라는 자리에다가 수2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원 자리는 제일 큰 수가 되니까 여기 제일 큰 수 출력을 했을 때 큰 수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다면 이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원이 수2보다 크고 수3보다 크냐 수원이 제일 크냐 그거죠. 이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고 수2가 수원보다 크고 수3보다 크냐 수2가 제일 크냐 그것도 아니다라면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렇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만 있을까요? 수3가 누구보다 수원보다 크고 동시에 수3가 누구보다 크다면 수2보다도 크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수1의 자리에는 수3를 넣어주도록 하겠다. 뭐 이러한 뜻인데요. 우선 수원이 제일 클 때는 건드릴 필요 없으니까 조건문에 비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if와 else if 이것만 있으면 수원에 제일 큰 수를 넣을 수 있는데 문제는 수원의 자리에다가 수2를 넣어버리면 수원에 원래 있던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얘네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네요. 어떻게 해요? 일단 인티저 임시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수원을 잠깐 담아둡니다. 담아두고 나서는 수원 자리에 수2를 딱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수원의 자리는 임시에 담겨 있으니까 일단 보관이 되었죠? 그럼 수2 공간은 일단 필요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으니까 수2에다가 누구를 임시를 집어넣어 버리시게 되면 두 개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버립니다. 수원하고 수2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게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요 수원의 자리도 버리지 않고 수2에다가 잠시 넣어두면 되는 거고요.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인티저 임시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이번에는 수원을 역시 마찬가지 보관을 시켜둘 거고요. 그리고 수원 자리에 수3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수원은 일단 보관이 되어 있겠죠? 이 수원을 수3로 옮겨버리게 되면 그러면 또 안정적으로 수원의 값도 저장이 다 될 거고 수원에는 제일 큰 숫자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보통 체인지 원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변수 선언하실 때
변수를 사용하실 때 어떠한 데이터 공간의 값들을 변경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수원 자리는 누구보다도 더 큰 수, 제일 큰 수가 입력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밖에서 인티저라고 이렇게 선언한 이 인티저 변수는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얘가 선언된 블록의 끝을 만났을 때까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안에 선언된 요 임시 있죠. 임시라는 것은 얘가 선언된 블록의 시작이 여기이기 때문에 얘가 소멸되는 위치는 바로 여기서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이쪽 블록 안에서는 임시라는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블록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블록 안에서도 인티저를 다시 선언해줬죠. 이렇게 선언한 변수는 이 블록을 만났을 때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해서 수원이 제일 큰 수로 입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수원 다 입력되었으면 이제 나머지 수2에 담긴 수하고 수3에 담긴 수 이 두 가지 수를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수2가 클 경우에는 손댈 필요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수2가 누구보다 크다? 수3보다도 크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왜? 어차피 수2 크면 그냥 그대로 출력을 시키면 되니까. 반대의 경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3가 수2보다 더 큰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두 개 다시 또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잠깐 기억해 둬야 될 테니까 수2의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두고요. 수2에다가는 수3를 넣어두고 수3에다가는 다시 원래의 임시값을 이렇게 넣어준다라면 수3가 더 클 경우에 두 개를 바꾸겠다. 라고 하면 나중에 결과값을 출력시켜 보시면 결과값에서는 큰 순서대로 나열이 되지 않을까 라는 뜻으로 교재에서 예제를 만들어 봤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해를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뭐 아무 숫자나 입력을 시켜서 처리를 해보시면 큰 순서대로 지금 또 뭔가 바뀌었죠? 그러면요. 수투의 값을 잠깐 기억시켜 놓고 수3 받아내고요. 수3를 지금 수원 수2죠? 수원에서 둘 다 똑같이 수3 값이 60이 대입되어 버렸네요. 볼까요? 수2가 수원보다도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 수2에다가 임시를 받았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수3입니다. 혼돈하셨겠네요. 다시 수2가 수원이나 수3보다 크다라면 수2에다가 이제 수1에다가는 수2의 값을 넣어주고 수2에다가는 다시 임시의 값을 넣어줘야 될 거고요. 다음에 수3가 수원 수2보다 크다라면 임시의 값에는 수원 값 기억시켜놨다가 수3를 수원에 대입하고 나서는 수원의 값은 다시 수3에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제가 잠깐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3입니다. 하셔서 처리를 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테스트 해보시면 다시 56, 뭐 23, 60, 50 이렇게 처리해 두시면 큰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나열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교재 보고 여러분들 보고 파악해 보라고 놔두려고 하다가 그냥 한번 풀어봤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스위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